오늘 초대한 분은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동학개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네,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815 모니터에도 오늘 드디어 나와주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 영광이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요. 지금 우리 전무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의 위기가 경제 주권을 회복하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뭐 1470까지 빠질지는 뭐 저도 몰랐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한 1800 정도면 강한 지지선을 보일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뭐 1500이 깨졌고요. 그 1500이 깨졌을 때는 저도 뭐 엄청난 뭐 멘붕이었었고요. 뭐 펀드 매니저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괴감도 들고 그렇죠. 뭐 그랬지만 1994년부터 이제 주식시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1998년 우리 국가부도의 날, IMF를 겪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20%였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그 당시는. 네, 그때는 얼마 안 됐었습니다. 자본시장 개방이 된 게 1992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98년도에 IMF가 요구한 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줬죠. 네. 환율, 금리, 변동폭도 많이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 뭐 1,800원 1달러면 우리나라 1,800원어치 자산을 살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600원에서 한 800원 환율이 했었었는데 그 98년도에 그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외국인이 40%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환율이요? 아니요.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략 50%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57%, 58% 갔다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엄청 많이 팔았었잖아요. 많이 팔았는데 55%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요? 네. 그러면 IMF 때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 얼마 전에 280만 원 갔었잖아요. 결국 100배 나왔었거든요. 100배 나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20%에서 40%로 올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도 외국인의 지분율은 거의 60% 가까이 지분이 늘어납니다. 이런 과정에 이 삼성전자의 엄청난 이 성장의 그 55%는 외국인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에 집을 샀니 못 샀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성장을 이끄는 이 혁신 기업에 대한 지분이 너무나 외국인한테 많이 뺏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 대표님도 사업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IMF 때보다도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거의 20년, 30년 내내 듣고 계실 거예요. 네, 항상 올해가 최악인 것 같아요. 항상 올해가 최악이다는 그런 부분이 자본주의는 혁신 기업에 의해서 발전을 하거든요. 그 혁신 기업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혁신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네이버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은행 주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의 주식의 60%를 외국인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그 기업의 성장에 대한 낙수 효과가 우리 경제에 40%밖에 안 떨어지는 거군요. 다 외국으로 나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을 때 그때도 제가 뭐 비슷한 얘기들을 국민연금에 있는 주식팀장하는 형님한테도 그때 외국인이 2007년, 2008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24조, 35조 가까이 해서 뭐 2006년부터 판 거 다 치면 70조 가까이 팔았었거든요. 그 70조 가까이 팔을 때 연기금하고 지금처럼 개인들이 많이 샀었어요. 샀다가 반등이 들어오니까 2009년 3월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사기 시작하면서 2009년에만 거의 35조 사고요. 2010년에도 거의 25조 사면서 거의 다시 70조를 판 금액에 거의 60조를 다시 삽니다. 사면 외국인들이 비싸게 사게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00에서 무너질 때 연기금에서 그렇게 샀다가 1200을 돌파하면서 외국인이 이제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결국은 거기다가 이제 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팀장 하는 형님 보고 형님 제발 팔지 말라고. 네. 우리 주식을 왜 이렇게 싼 가격에 다시 넘겨주냐. 비싸게 넘겨주자. 막 이런 그 메시지도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마음이었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3월 23일, 3월 27일 경제방송에 작가분들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왜 먼저 전화를 했냐면 외국인이 그때 이미 20조 정도를 팔고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거의 주식을 20조를 샀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지수가 1100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예. 우리의 주식을 저렇게 가열차게 우리 스마트한 도마개미들이 사고 있는데 거기다가 엄청 공포감을 더 조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1100 간다는 리포트를 적은 그 애널리스트의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금융위기 상황이 2008년 같은 상황이 재현되면 1100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거기서 하나 잘못된 게 있었어요. 금융위기 상황하고 다른 그냥 이벤트 드리븐의 베어 마켓이지 이게 우리 98년도에도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회복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공포감에 그때 인버스를 사야 되지 않나는 그런 문의도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6개월 안에 빠르게 주가는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금에 있는 분한테도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내고 그 국회의원 선배한테도 보냈어요. 그리고 금감원 부원장 하는 형님한테도 보내고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왕창 더 사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 해야 우리의 뺏겼던 그 우리의 우량 기업들의 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주가가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한 웰스 이펙트가 생기잖아요. 부의 효과가 생기고 아 주식으로 이번에 돈을 좀 벌었으니까 소비가 살아나게 되고 네. 그러면서 경제가 IMF 이후로 이렇게 망가졌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코로나 위기는 항상 모든 바이러스 위기가 됐던 남유럽 위기가 됐던 위기 상황은 빠르게 극복을 하기 때문에 이 위기에 우리 우량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기회로 삼자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낮은 가격에 비교적 낮은 가격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우리가 최대한 보유를 네. 해서 네. 예, 우리의 어떤 부를 그걸 통해서 늘리자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근데 2008년 9년 그 금융위기 때도 그 매도를 한 분들의 입장은 아마 많이 올랐어.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매도를 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더 올라갔으니까 이제 문제인 건데, 네. 그럼 지금 상황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동학개미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뭐 많이 팔다가 요즘은 좀 매수를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매수자가 나오니까 좀 가격이 상승하니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떨어질 때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보면요, 누군가는 팔면 누군가는 사게 돼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매수호가에다가 때리면 그 매수호가에 걸어놨던 또 다른 외국인이 됐던 우리나라 개인이 됐던 누군가는 매수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외국인이 거의 30조를 파는 동안에 보통 개인분들은 매수호가에 이렇게 걸어놓는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제 매수된 것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자의적인 것보다는 밑에 걸어놨는데 막 체결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도 아마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할 겁니다. 위에다 걸어놓는. 네, 위에다 걸어놓다 보면 외국인이 2009년처럼 귀환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외국인은 그냥 그 시스템으로 호가하고 상관없이 외국인들은 주문을 낼 때 삼성전자 100만 주를 오늘 시분할로 3시까지 사주세요. 아니면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 10분의 1로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호가 불문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위에 호가에 걸어놨던 개인 매도 물량들이 체결되면서 아마 올라가긴 할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지수가 그래도 2300까지 회복을 해서 이 밑에서 2100부터 1500까지 엄청나게 참 그 가열차게 매수를 했던 이 동학개미 분들이 이번에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 아주 기분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무님은 생각하시는 게 지금 2300 물론 이제 뚫고 올라왔지만 지금 시점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해도 지금은 아직 물량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판다면 벌써 연기금에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또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밑에서 샀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신사는 그 개인분들이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 개인분들이 가입하셨다가 올라오니까 그 개인 투자관 분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15% 먹었으니까 난 됐어. 이자에 거의 뭐 5년치 먹었으니까 10년치 먹었으니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뭐 환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신사의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긴 한데 지금 환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에게는 저는 그래도 내년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보시라.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3,000포인트 전후까지는 시장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예, 좀 더 이익을 많이 먹고 파시라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코로나 위기 발생했을 때 어떤 더 내려간다는 어떤 그런 공포감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뭐냐면 사실 실물 경제는 안 좋잖아요. 네. 미국 경제도 지금 최악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어떤 실적을 기록했고요. 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오르지만 이건 비이성적인 것이다. 네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이거 오래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되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근 주식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비이성적인 주가 상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머니톡에서도 나오신 패널 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분들이 다시 1700을 가야 된다, 뭐 1500을 가야 된다, 아니면 전 저점을 깨고 한 번 더 크게 빠질 거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셨는데, 종합주가 지수잖아요. 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를 이루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그냥 보통주만 25% 정도 차지하네요. 네, 4분의 1을 차지하고요. 하이닉스랑 합치면 30%입니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1700을 가든 아니면 1800을 가든 이 지수를 예측을 하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 2차 충격에 의해서 실적이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58,000원이 아니라 30,000원을, 35,000원을 가야 된다. 41,000원을 가야 된다. 라는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시가총액 방금 1, 2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네. 그 3, 4, 5, 6, 7, 8, 9, 10까지 보면 최근에 유행한 이제 빅7이라고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포진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번에 코로나에 의해서 어떻게 주가가 될 건지를 예상을 하시고 이 상위 10개 종목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망가질 거기 때문에 지수는 한 1800 갈 거다 라는 예측이면 말이 맞는데 그냥 경제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제 이번에 미국 시장도 똑같이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우리 시장이 비이성적이고 그러면 미국 시장도 비이성적인가 라고 봤을 때 실적을 이번에 EQ 실적을 보면 아마존이 이번에 EQ 실적 발표한 게 그저께 매출이 41% 증가했습니다. 엄청 증가했네요. 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41%나 증가를 했고요. 네이버가 얼마 전에 발표한 실적 보면 사상 최대 전자상거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삼성전자 역시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5천억이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한 1,500억 이상이 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 지표도 지난번에 14.7% 찍고 19.9%를 예상했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발표를 했잖아요. 경제 지표도 역시나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경제보다도
좋게 나오고 있고 종합 주가 지수를 이루는 기업의 실적 역시 굉장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비성적이라면 이 코로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에는 카니발 크루즈, 뭐 보잉, 델타 이런 기업들도 같이 막 올랐으면 코로나 이전 주가로 똑같이 회복을 했으면 비성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충격에 의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어떤 기업은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보면 정확하게 그 기업들 이번에 코로나 경제 위기를 통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 그리고 피해를 받은 기업의 주가가 완전히 차별화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비성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회복될 놈 회복되고 안 될 놈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시장이 비성적으로 지금 올랐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비성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받은 그런 모든 업종들까지 함께 다 오른 게 아니라 네. 선별적으로 올랐다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재무관리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쪽 과 아니시죠? 네. 예. 그 주가라는 거는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논리적이라서 논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주식 시장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깨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네. 주식은요 굉장히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네. 그 어떻게 합리적인지를 교과서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상가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랑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이 상가 예를 자주 드는데요. 상가가 매달 1,000만 원이 들어오는 상가가 있어요. 100만 원으로 하시죠, 100만 원. 100만 원? 예, 100만 원으로 월세가. 네. 예, 월세가 이제 100만 원인데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이 상가는 적정 가격이 한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예, 보통 요즘 저도 이제 상가는 없거든요. 네. 상가는 없어서 잘 모르는데 상가 수익률을 딱 보면 한 3% 정도. 왜냐하면 금리보다는 좀 낮잖아요. 그래서 상가의 매매 가격하고 실제로 임대 수입 들어오는 게 한 3% 정도 되면 그 상가 가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4억이면 4 곱하기 3 하면 1,200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가의 가격은 4억이 적정하다라고 보자고요. 네. 4억이 적정한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1년 내내 그 입주해 있던 가게가 망해서 나가서 1년 동안은 월세를 못 받게 됐어요. 네. 그런데 워낙 몫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다시 입주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가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올해는 1,200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4억짜리의 상가의 가격은 얼마까지 떨어져야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어려운데요. 이거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게 저 다음에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내년도에 그렇죠. 그 월세만큼 연간 받아야 되는 어떤 돈만큼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네. 4억에서 올해는 1억 2천을 못 받으니까, 1,200을 못 받으니까. 네. 그래서 4억 빼기 1,200 정도의 가격만 떨어지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4억이 만약에 3억에 거래된다라고 치자고요. 네. 3억에 거래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월세를 못 받지만 내년부터 1,200을 받게 되면 3억에 1,200이면 이자율이 4%가 되잖아요. 임대 네. 수익률이. 4%면 굉장히 괜찮잖아요. 지금 그렇죠. 금리가 1%도 안 하니까, 그죠? 네, 그런 원리로 만약에 이 가치가 3억 이하로 떨어지면 스마트마니가 그 상가를 바로 낚아채 갈 겁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우리나라 시가 배당 수익률이 거의 3%가 네. 나오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1,500원 정도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5만 원 기준이면 3%였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삼성전자가 47,000원 가 있다가 지금 58,000원, 6만 원 이렇게 막 찍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실적이 반토막이 나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좀 더
미스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주가가 더 안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1100을 얘기하는 분들 중에는 삼성전자가 47,000원이 아니라 지난 저점 36,000원을 또 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수익이 빵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1200만 원을 못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상가의 가격은 3%만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예, 3%만 빠지면 되는 건데 주가는 이번에 36%가 빠졌던 거죠. 네. 예, 그런 원리로 시장은 충격을 받고 빠르게 지금 다시 제자리 왔는데 이번에 빠지면 사면 다시 먹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적정 주가 수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 보면 2,300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그렇죠. 예, 그 적정한 주가까지 지금 그 교수님이 예측하셨던 그 조정은 안 주고 바로 왔지만 이 조정을 줄지 안 줄지는 이번에 경제의 충격의 EQ 실적이 그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2.9%가 나왔지만 시장이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 시장이 예측했기 때문에 주가가 1,400을 갔다 온 거고 미국의 S&P 500이 2,200을 깼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 시장은 그거는 이미 반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를 보면 주가는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지금 발생하는 경제 지표는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밀러를 보면서 운전하지 말라고요. 네. 지금 나오는 경제 데이터는 이미 지나가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저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6개월, 앞으로 9개월 뒤에 어떤 경제 데이터가 나올 건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내년 1분기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2월 달에 겪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1Q에 가장 타격이 큰 모습을 보였고요. 2Q가 미국이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1Q, 2Q에는 올해 동기 대비 비교를 할 건데 1930년 이후 가장 큰 성장이 나오는 수치가 나오겠죠. 그걸 보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이 2,300까지 빠르게 지금 이제 회복을 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갈지 안 갈지는 시장의 이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될 건가에 달려 있는데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상장사 순이익이 2017년도에 144조, 18년도에 140조 가까이 나오다가 작년에 70조대로 반토막이 났어요. 네. 실적이 꺾이니까 아무리 무슨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갈등이 해소되니 미국에서 페드가 금리를 낮춰준다 한들 실적이 반토막 나니까 주가가 못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실적이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마치 2016년도에도 보면 유가가 26불까지 꼬르박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ELS 홍콩의 지수가 반토막 나면서 ELS가 낙인되고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실적이 1Q, 2Q, 3Q, 4Q 지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 2016년 1Q, 2Q에 나빴던 경제 데이터랑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17년도에 본격적인 주가 랠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00에서 환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년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수익에는 더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유동성이 정말 풍부한 상황이잖아요. 네. 넘쳐나는 세상이 돼버려서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도 초강세고요. 뭐 지수도 이제 2,300. 네. 물론 이제 전무님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그것이 이제 조정이 있고 오를 것인지 그냥 바로 오를 것인지 이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뷰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러한 자산 시장의 버블 이제 일부 분들은 이제 버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버블이 낀 거 아니냐. 이 유동성이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면 네. 이건 다 꺼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전혀 버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이. 아까 김 교수님이 보수적으로 보시는 김 교수님조차도 2,300이 우리나라 GDP가 우리나라 GDP가 지금 1,900조 정도 하거든요. 네. 지금 오늘 코스피가 1,600조, 코스닥이 300조에서 딱 1,900조입니다. 아, 그래요? 예, GDP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GDP만큼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예를 들면 미국의 GDP가 한 21조 달러였다가 최근에 이제 까먹어서 19조 달러 정도 하였는데 미국은 주가 시가총액이 한 32조 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지금 170%까지 올라갔어요. 예. 워런 버핏은 GDP 대비 시총이 150% 넘어가면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GDP 대비 올라가 있는데 여기 이제 GDP는 최근에 미국이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GDP 까먹은 만큼 돈을 찍어서 그냥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 풀린 돈이 아직까지는 GDP에 안 잡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GDP가 꺾였으니까 주가도 빠져야 될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달러를 프린팅 해가지고 그만큼의 가치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GDP는 이 페드가 찍은 돈만큼 정확하게 지금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서 비합리적인 주가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걸 자꾸 거품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2009년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2009년 10월 달까지 10%까지 계속 실업률이 늘어납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에는 리만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AIG,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었고요. 그렇죠. 그 와중에 또 서프라임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을 집을 샀다가 그 모기지를 못 내다 보니까 집이 강제로 매도가 나오면서 2011년까지 미국의 집값이 계속 빠집니다. 네. 예. 미국의 집값이 빠지고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주가가 S&P 500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왜 회복을 했는지 보시면 2008년도에 미국의 S&P 500의 실적이 마이너스 한 35% 나거든요. 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겨우 플러스 한 9% 정도 증가를 하는데도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왜 올랐느냐? 2010년도에 미국 S&P 500의 실적이 38% 증가합니다. 그 2010년도 실적을 또 1년 앞당겨서 미리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거품인지 아닌지는 실적에 의해서 판명이 날 건데 지금 발표되는 실적들이 다 하물며 케미칼조차도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조차도 최근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걸로 보면 지금의 주가 특히나 우리가 거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PER, PBR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서 하는 같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 드릴게요. 주식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얘기죠. 퍼가 낮을 때 사서 퍼가 높아지면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퍼가 높을 때 사서 퍼가 낮을 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한데 라고 들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되냐면요.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실적이 EPS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이제 EPS 어닝하고 같이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주가는 안 떨어지고 실적만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적은 요만한데 주가는 여기 있으니까 고퍼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마치 2018년도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익이 20조 나는데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60조 합니다. 그러니까 PER이 3배인 거죠. 네. 그 PER이 3번이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PER 3배밖에 안 돼 하고 막 사게 되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하이닉스의 실적이 마이너스 80%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은 정확하게 내년도에 실적이 망가질 걸 어떻게 알고 주가가 PER이 3배인데도 안 올라갔던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적이 안 나올 때 PER이 높을 때 사서 실적이 왕창 나올 때 PER이
낮아졌을 때 팔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든 지금 70조고 올해 한 83조에서 한 85조, 내년에 한 100조 좀 넘어가고 내후년에 이제 120, 130조까지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인데 지금 뭐 한 80조, 올해 85조 나오는데 코스피가 1600조 간 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PER로 보면 너무 비싼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고퍼에 사서 이익이 회복됐을 때 파는 그런 논리로 보면 PER로는 우리가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파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PBR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Price to Book Ratio라고 해가지고 내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냐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하나의 상가나 아파트에 보면 프리미엄, 권리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정도 들여서 일식집을 차려서 내가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 한 5천만 원 벌 수 있을까 하는데 10억 정도 되는 일식집이 지금 한 3억 벌고 있어요. 한 30% 버는 거죠. 그러면 이 일식집을 인수를 하려면 얼마 정도 줘야 되냐? 10억 줄게. 그 일식집 나한테 넘겨줘 하면 아무도 안 넘겨주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 30억 주면 넘겨줄래? 하고 얘기를 해보면 30억 대비 3억을 벌면 1%잖아요. 네. 그러면 순자산이 10억이지만 30억을 줄게 하니까 PBR 3배의 산은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PBR이 얼마냐면 지금 딱 0.9배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순자산 가치 대비 10% 디스카운트 돼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 0.9배는 절대 거품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PBR은 얼마에서 얼마 왔다 갔다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코스피의 PBR은 바로 직전 2019년, 18년, 17년도에 보면 PBR이 0.8에서 1.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0.9 왔다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0.5까지 빠졌다가 올라왔지만 지금 0.9 수준에서 아직까지 위로 1.1에서 1.2 정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1 정도 가면 우리나라 내년에 이제 PBR이 2600 정도가 1배가 되거든요. 네. 그럼 2600에서 1.1배면 2860이 PBR 1.1배가 되고요. 1.2배가 되면 31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3000포인트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은 전혀 거품이 아니고 단지 위기 충격 속에서 제자리로 왔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지금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섹터나 네. 도저히 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PDR이라고 해서 꿈을 갖다가 네네. 붙여서 이렇게 네.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버블 장세에서 나타나는 형상이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PDR 이런 거 그런 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price to dream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은요. 네. 방금 제가 왜 자꾸만 상가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동학개미 거의 50조라는 자금이 증시에 유입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은 이유가 최근 방송 나가면서 저희 회사에 전화가 100통 이상이 왔어요.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 제가 일일이 다 전화 콜백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주린이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외국인이 투매하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아까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경제가 주권을 찾으려면 많은 부동산에 가 있던 자금들의 부자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번에 그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주식은 사긴 샀는데 어떤 분들은 또 잘못 사신 분도 있어요. 인버스를 어떻게 사셔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뭐 100명 이상을 다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목이 좀 맛이 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동산에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좀 설명을 할 때 자꾸 부동산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이해하시기 좋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PDR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면서 네. 그 가격을 설명하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는 좀 피하는 게 네. 합리적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방금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부동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되는 기업을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기업들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 주식은.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언제 또 이렇게 확 될지 언제 모르니까.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항상 꿈인데 실적이 나오면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그렇지만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데 꿈으로만 설명이 되는 주식은 안 먹으면 되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은 투자 원칙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1994년도에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저희 건물에 계셨던 이제 아주 증권사에서 고유 자금으로 매매를 잘하시는 상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내가 잘 모르는 잔치집에 가서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그냥 안 먹으면 됩니다. 잘 아는 우리의 우량 기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PDR 얘기는 그런 얘기로 주식을 평가하는 주식은 과감하게 잊어버려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개미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데 더 호기심이 막 땡기는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네, 변동성이 크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주식으로 좀 수익을 빨리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50조라는 자금이 들어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투기적인 목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대외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면은 뭐 2차 팬데믹에 대한 그 경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중소기업들,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가릴 것 없이 네. 하반기에 이 기업들의 연쇄 파산이 줄을 이으면서 또 다른 어떤 신용경색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주식을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시는 그런 네.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표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네.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식이 한 몇 종목이 있는 줄 아세요? 글쎄요. 네. 우리나라에 코스피에 한 800종목이 있고요. 코스닥에 1400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1400종목이 전체 합쳐서 300조 정도, 예, 800종목이 삼성전자를 포함 이 800종목이 1600조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2200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인 수가 600만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00만 개의 법인 중에 2200개면 이 기업들은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금력을 갖추고 있고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기 상황에서 또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든 언제든지 자금 조달을 또 할 수가 있고 어려운 상장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이 뭐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부실해진 기업들은 이미 시가총액이 뭐 200억, 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수에는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예. 그러면 이 위기를 겪고 나면 600개의 법인 중에 600만 개의 법인 중에 이 2200개 상단에 있는 이 기업들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 소상공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금력이 없는 많은 법인들이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와,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충격이 크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장 기업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고요. 영향을 받았죠, 분명히. 받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것도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예를 드는 부분인데요. 정말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저희가 자주 가는, 오늘도 제가 갔다 온 식당에 그 지하에 식당이 5개가 있었거든요. 네. 그 5개 중에 하나가 망했어요. 아. 예.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다 줄 서 있습니다. 다 줄 서서 먹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비가 안 올 때도 다 줄 서서 먹고 있어요. 그 주변에서 이 식당을 이용하는, 5개의 식당을 이용하는 이
고객들의 수가 한 달에 1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켜줬다면 이 1억을 나누기 5 했었잖아요. 네. 한 식당마다 2천만 원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망해버린 거죠. 한 식당이 2,500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충격이 오면 살아남은 기업들이 미래에 더 많이 실적이 오르는 거를 바로 반영을 하면서 주가는 미래의 실적을 땡겨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엄청나게 수혜를 본 기업들이 많잖아요.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전자상거래 기업들 등등. 이 기업들의 실적이 빵 늘어났고 그 부분을 주가는 정확하게 또 반영을 해줬고, 그래서 이번에 연쇄 파산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미국에서도 일어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 600만 개의 이 기업의 법인의 피라미드의 상단에 있는 이 2200개의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밑에 있는 부분들이 잃어버리는 매출과 이익을 얘네들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경제 위기만 오고 나면 그 이후에 한 2년 만에 주가가 전고점을 다 돌파해요. 네. 예, 전고점을 다 돌파합니다. 왜 그럴까? 아니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왜 전고점을 다 돌파할까 보면 이 살아남은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살아남은 기업들이 위너 텍스로이라는 말처럼 그런 식으로 죽은 기업들의 이익과 매출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2차적 충격이 주식시장에는 반대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출이 늘어나고 성장이 담보되는 그런 기업들에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기술주인가 언택트 관련된 주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도주들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번에 위기 속에서 주식을 샀는데 어떤 분들은 샀는데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수혜를 받는 이 코로나 위기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엄청 올라갔는데 언제 다시 이 코로나 위기가 정상화돼서 다시 매출과 이익이 정상화될까 천수답처럼 기다려야 되는 기업들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시장을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말고 4월 달부터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그런 공부만 하거든요. 저희. 그러면 이번에 주도주들이 실적이 꺾이는 조짐이 나오면 이제 주가는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고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빅7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 보면요. 과거에 2009년도에 7공주 장세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에 안 계셔서. 2009년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때 그때도 지금처럼요. 7종목이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예, 그 7종목을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 중에 기아차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지금은 이제 합병된 제일모직도 있고 그런데 그 기업들이 보면 다 실적을 동반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009년뿐만 아니라 10년 그리스 위기로 충격이 왔지만 뭐 꿈쩍도 안 하고 2011년 차화정 상세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요. 그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금융위기를 겪고 나면서 고유가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환율이 엔화가 2007년도에는 100엔당 770원 하던 원엔 환율이 2009년도 되면 1,500원이 돼버려요. 엔이 우리나라 원에 대비해서 2배가 절상이 돼버리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랑 경쟁을 하는 정유, 자동차, 뭐 조선 등등뿐만 아니라 뭐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 7공주 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그때 현대 기아차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4%에서 9%까지 올라가는 와중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의 주가도 거의 10배씩 올라가고요. 그런 모멘텀이 있었듯이 우리가 주가가 이제 뭐 50% 올랐으니까
팔고 싶잖아요. 네. 예, 은행 금리가 1%인데 50%면 엄청난 50년치에 먹었는데, 그죠? 네. 그런데 주가는 한번 이렇게 실적 모멘텀을 타게 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피터 린치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지 말고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주식을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냐. 그게 제일 어려워요.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요거는 이제 방송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제가 네.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게 기업의 영업이익의 추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예, 그러면 영업이익이 1조 나고 2조 나고 3조 나고 4조 나고 5조 날 때까지 이익이 계속 늘어나니까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1조에서 2조가 늘어나는 거는 100%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조에서 3조 늘어나는 거는 50%. 예, 그 말대로 OP 마진의 마진율이 점점 더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이거는 저의 노하우인데요. 주식은 이 곡선에 기울기를 그려 보셔야 됩니다. 기울기. 네. 네, 기울기. 기울기를 그리면요. 이 기울기를 구하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을 하면 되거든요. 예, 2차 함수의 미분을 때리면 요 꼭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아니 5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여기서 곱하기 10배에서 50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당시에 2011년에서 12년 넘어갈 때 자동차의 실적이 이렇게 완만하게 눕다가 나중에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꺾이기 시작했냐면요. 2012년 하반기부터 원엔 환율이 1,500원에서 급격하게 다시 1,000원대까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일본 자동차랑 경쟁을 하려면 딜러들한테 더 많은 리베이트를 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OP 마진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 그래프가 눕게 되는데 주식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기울기가 이제 플랫해지죠. 네. 예, 플랫해지면 여전히 주가는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익의 기울기가 플랫해질 때 주식은 더 이상 못 올라가고요. 자,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적자가 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1조씩, 5조씩 적자가 나고 있었죠. 5조씩 적자가 나는데 아까 이익이 났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적자가 확대되는,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야 되냐면요. 적자가 다 축소돼서 플러스를 날 때 주식을 사려면요. 주가가 거의 100% 올라가 있을 많이 겁니다.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을 언제 사느냐면 여전히 적자가 나는데 여기도 보시면 기울기가 떨어질 때 적자가 확대될 때는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나다가 이제 적자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 5조 나면 이래 플랫해지죠. 네. 마이너스 5조에서 4조, 3조 이렇게 되면 이 기울기가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직까지 마이너스 3조가 나고 있는데 왜 주가는 플러스가 나는 거야? 왜 주가가 50% 올라가는 거야? 하는데 주가는 이 기울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분 값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매수나 매도를 이 플랫해지는 그 꼭지점, 그러니까 플랫해진 그 상황에서 사는 게 좋은가요? 플랫에서 변곡점이 생기는 상황에서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엄청 중요한 거 얘기하셨는데요. 노하우를 다. 네. 제가 20년 전에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신한 투신에 입사를 했고요. 네. 지금은 신한 BNP 파리라고 하러 제가 있을 때 이제 BNP랑 같이 조인트 벤처가 됐는데요. 그때 제가 모셨던 팀장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5분 늦은 시계가 되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멈출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지 말고요. 네. 아, 바닥을 치고 마이너스 5조에서 마이너스 4조가 됐네. 예, 돌아서는 거 보고 5분 늦더라도 조금 더 바닥 대비해서 한 15% 정도 주가가 올라갔더라도 그때 사라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 보신 분들 그 매수 매도 사실 개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거거든요. 예. 그런 요즘 이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활용해 가지고 잘 적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이 그래프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카카오를 언제 팔아야 될지, 네이버를 언제 팔아야 될지, 삼성전자는 언제 더 비중을 늘려야 될지. 네. 예. 그 좀 정성 있게 좀 그려주세요. 네. 이거 한번 클로즈업 하면 나중에 잡게. 이따가 끝나시고 이렇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그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예.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그동안 한국 주식 시장에 실망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몇 년 전부터 미국으로 가가지고 사실 또 거기 가서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네. 거기는 우상향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좀 달러 약세가 되면서 이제는 신흥국 쪽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있고요. 네. 지금 어쨌든 미국과 한국 그리고 가까운 중국 이 주식 시장의 어떤 특징이랄까 어디가 좀 더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력이 높은지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최근에 동학개미들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가열차게 또 해외로 나가서 네. 미국 주식을 많이 사시고 지금도 엄청나게 공부를 하시면서 미국 주식을 하시고 저희 상담하는 분들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는 부동산 부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분들이 달러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제가 3,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돈까지 바꿔서 한국 주식을 하시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도 보면 참 매력적이거든요. 예, 미국 주식이 어떤 점이 이제 매력적이고 미국 주식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랑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 10년 이상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주식, 미국에서 주식 대가들을 보면 그렇게 장기 투자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 상황하고 미국 상황하고 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게 까르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망했죠. 예. 그렇죠. 우리가 롯데마트가 중국 가서 망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 현지화에 맞는 전략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먹혔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먹힐 거다 하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주식 투자도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옛날에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맥도날드에 미국의 3억 3천만 명의 인구에 이제 다 깔렸어요. 이제는 포화 상태니까 세츄레이션 됐다고 그러죠. 아까 이 그래프로 보면 이제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죠. 네. 성장성이, 매출 성장성이. 그랬는데 아니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네. 코카콜라도 그랬었고요. 미국의 1등 기업은 3억 3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1등 하는 기업은 혹은 탑티어에 있는 기업다. 미국 1, 2, 3, 4, 5등 정도까지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영어를 쓰고 그죠. 있다 보니까 이 매출의 성장성이 3억 3천이 아니라 20억이 될 수가 있고 30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 기간이 10년은 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등으로 올라서는 기업, 새로운 혁신 기업은 무조건 10년 이상 가져가는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상위 10개 중에는 보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은 내수 기업이지만 근데 이 기업들이 꼭 내수 기업은 아니에요. 네이버가 왜 이번에 모멘텀을 탔냐면요. 네. 저는 웹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네. 이 네이버 웹툰을 보는 가입자 수가 뭐 100만 명이 넘어가고 이 성장성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인이 또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숨어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모멘텀도 있긴 한데요. 그 외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팡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서버에 들어가는 D램, 모바일에 들어가는 D램,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큰 기업들의 이 납품을 하는 벤더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그는 위탁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좀 이 세계 글로벌 시장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많은 부침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1등 기업, 한국에서 그 섹터의 1등 기업을 사서 10년을 갖고 가다 보면 많이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그걸 많이 불만스러워하죠. 예, 너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번 바닥에서 내년 연말에서 내후년 초 정도까지 2년 정도 주식으로 버는 타이밍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이런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그 국면까지의 사이클이 한 2년 정도인데요. 그런 국면에서 우리 기업은 이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가 좀 높습니다. 이익이 경기가 회복되면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확 커졌다가 경기가 조금만 식으면 또 이익이 줄어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주식은 좀 2년 정도의 사이클로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미국 기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매출 확대하는 그런 그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 망했을 겁니다. 그냥. 예, 13년 동안 적자였거든요. 그렇죠. 13년 동안 적자 나는 기업에 누가 그렇게 돈을 대주겠습니까? 망했을 거예요. 아마존 같은 기업도 1997년 5월 달에 상장이 돼서 2001년 9.12 테러 때 100불에서 1불 갔었어요. 90% 이상 마이너스 났을 때, 아, 저 회사는 망한다라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안 망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정부가 글로벌하게 이 기술적 패권을 쥐고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살립니다. 예, 그게 미국의 힘이고요. 그런 면에서 좀 부럽죠. 미국이랑 그렇죠. 엄청난 애들끼리 싸우는데요. 엄청난 그 권투 선수 아빠가 와서 보고 있는 거죠. 예, 애들끼리 싸우는 거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혁신 기업에 벤처 기업에 투자하면 망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은 그런 기업들을 반드시 살리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기업이 13년 동안 적자여서 망한다 했지만 저는 절대 안 망한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4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이제 곧 S&P 500에 편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1등 도요타의 시총을 이번에 추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혁신기업과 우리나라의 혁신기업하고는 또 그런 차이점이 있다. 미국 정부라는 엄청난 거대한 힘을 가진 정부의 보호 속에서 인큐베이팅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겠네요. 왜냐면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워렌 버핏식의 장기 투자 이게 딱 먹힐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중국 시장에 근데 중국 시장 전에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이제 팜 기업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애플 하나의 기업 전체 시총이 우리 전체 주식 맞습니다. 시장을 오버할 정도니까. 이 네 개의 기업들에 의해서 시총에 의해서 좀 왜곡됐다라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 결국 이 네 기업의 힘으로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이 네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변동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 질문에 대한. 이 언택 기업을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또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러면 이 기업들도 언제 팔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불과 2004, 5, 6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쉐보론이 아니라 엑슨모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엑슨모빌은 저 밑에 가 있어요. 미국에서 엑슨모빌을 포함해서 셰일 업체 다 합쳐가지고요. 에너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팜 기업들, 마가 기업들 다 합치면 20%가 넘거든요. 그래서 너무 왜곡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기업들이 왜곡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네. 그렇죠. 모든 가격의 형성 원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 가치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국부론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거는 산소하고 물이잖아요. 그죠? 사용 가치로 보면 산소와 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싸잖아요. 너무 널려 있으니까. 근데 다이아몬드 없다고 해서 죽지는 않지만 다이아몬드는 희소하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예. 자, 이 논리로 보시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무조건 성장주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이거는 외워놓으시고 메모를 해주시면 앞으로 경제 위기는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오늘 메모해 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치주를 사야 되느냐, 성장주를 사야 되느냐,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경제 위기가 되면 아까 경제가 마이너스 32.9% 역성장을 하고 위기가 오니까 망하는 기업이 생기고 성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가잖아요. 네.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100개의 기업 중에 경기가 좋을 때는 70개, 80개 기업이 다 성장을 한다면 리세션이 오고 이런 경제적 충격이 오면 100개 기업 중에 겨우 성장하는 기업이 5개, 10개. 그죠? 그러면.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수요는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돈의 양에 대해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유동성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풀어주고 금리를 확 낮춰줬잖아요. 금리를 낮춰주다 보니까 뭐야 1억 빌리는데 2%도 안 하네? 그러면 2%면 1년에 들어가는 이자가 얼마지?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자 내고 내가 지금 저 주식 사서 20% 먹을 것 같으면 아니면 뭐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하더라도 이 배당만 3%인데 뭐 2% 이자 내지 이런 원리로 이 금리가 확 떨어지면요 사고자 하는 수요가 이제 확 늘어나거든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주식이든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경기가 위기가 왔을 때 성장하는 주식을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돈을 까먹는 기업을 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뭐 항공주 샀으면 큰일 났죠. 예, 항공주 샀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항공주를 팔아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70개의 기업이 흑자를 내고 플러스를 내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대여섯 개밖에 안 되잖아요. 살 수 있는 주식의 공급량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확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희소성의 원리로만 보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가격 원리로만 보더라도 경제 위기 때는 무조건 성장주를 사야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이제 비유를 해드리면 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쇼핑 시즌이 있잖아요. 네, 예, 이날 뭐 80% 세일, 뭐 50% 세일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셔터 문이 쫙 열리면 막 뛰어가서 사잖아요. 자, 막 뛰어가서 사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네. 예, 그 블랙 프라이데이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뛰어가서 사는데 늘 50% 할인하는 제품이 있어요. 예, 늘 50% 할인하는 제품이 있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만 50% 할인해서 파는 제품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늘 50% 할인하는 제품을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지금 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예, 내가 갖고 싶었던 아이파 프로를 사든지 뭘 그걸 사러 가는 거잖아요. 이번 기회. 늘 할인되어 있는 가치주를 사는 건 아닌 거죠. 늘 할인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2009년도에도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가 제일 먼저 올라가고요. 그때는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올라갔냐면 그때도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이 네. 가장 빠르게 주가가 올라갔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셨던 아마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장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상승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역시 지금 이제 많이 올랐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이 유동성이 있는 한 그리고 실적이 계속 받쳐주는 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 예. 그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 얘기하다가 네. 네. 말씀을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네요. 자,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니까 이익을 내는 종목이 5종목밖에 없을 때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가 이제 회복이 돼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익을 내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야죠. 5개가 아니라 10개, 20개, 30개, 40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도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이 140조가 넘어가고 소위 말하는 실적장에서 15년도까지 주도를 했던 성장주들이 박살이 납니다. 예. 주가가 못 갑니다. 왜냐하면 멀티플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게 되던 그 프리미엄이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는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니까 공급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기업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 아직까지도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아마존 실적 계속 좋게 나왔는데 왜 주가는 빠지지? 이럴 수가 있어요. 워낙 그 기업들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이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제 빠져나오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그런 기업들은 사실 그냥 묻어놓고 가셔도 돼요. 묻어놓고 가셔도 되는데 조금 우리나라 이 투자자분들은 좀 테크니컬하게 좀 고점에서 팔고 또 이쪽에서 올라오는 주식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매매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기가 돌아서는 국면이 보이고 이 아까 마이너스 5조까지 갔던 그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가 뭐 200~300%씩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 주식을 살 때 이런 주식을 팔아서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근데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런 기술주들이 성장주들이 배당을 할 때가 팔아야 될 때다. 예.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게 배당을 왜 하냐면 주주들이 지금 그 번 돈으로 계속 재투자를 해서 고성장을 이어가는 게 복리의 효과로 더 좋잖아요. 그래서 30~40%씩 이 성장을 하는 기업 보고 배당 가서 왜 우리한테 배당 안 주세요 하면 욕 들어먹죠. 그렇죠. 30~40%를 계속 재투자해야 되죠. 근데 이제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부터 거의 2011년인가 14년인가 지금 나델라 사티아 사장이 오기 전까지는 스티브 발머 시절에 완전히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너네 이제 성장이 없으니까 배당 줘. 예. 주주들이 배당을 요구하는 시점부터 그 주식은 사실 팔고 나오는 게 맞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중국에 대해서는 워낙 호불호가 강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예. 저희 회사에는 그 중국 직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중국 기업을 통화도 해보고 중국 원문을 보면서 기업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루이싱 커피처럼 제2의 스타벅스, 중국의 스타벅스였는데 분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왜 PER이 3배, 2배에서 거래되면서 왜 평가를 못 받을까 봤더니 나중에 그 중국 원양자원 이런 기업들 보면 다 사기였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이 투명성에 있어서 아직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중국 주식을 너무 공격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중국 기업에 투자해서도 수익을 많이 내는데 지금은 저희가 중국 직접 투자 비중을 조금 늘려서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직원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개인분들이 중국 기업을 그냥 이렇게 보고 사시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어디서 실수를 하냐면요. 잡주를 사서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량주 사면 기다리면 됩니다. 맞아요. 소위 말해서 3년, 5년이라도 기다리면 되는데 잡주 사면 이거 헤어날 방법이 없어서 거기서 이제 투자가 이제 크게 한 번씩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이제 우리 중대형주 좀 좋은 소형주 중에서도 아주 독과점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도 있지만 좋은 주식을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마우타이가 시가총액 300조가 넘어가면서 중국 시장에서는 마우타이가 1등이고요. 일본은 도요타가 1등이고 우리는 삼성전자가 1등인데 그렇게 좀 잘 알려져 있는 기업 이미 역사가
루이싱 커피는 이렇게 막 최근에 그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카페베메처럼 단기간에 이제 급성장했던 그런 기업이었던 반면에 조금 업력이 한 10년 이상 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좋고, 저희는 뭐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나 CSI 뭐 그런 ETF들 그런 거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는 약간 약달러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위안화의 강세, 지금 이제 7위안이 살짝 깨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그 6위안 초반에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예, 6.5위안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면 중국 그런 CSI 300 ETF 같은 거 그런 거 사서 한 1년, 1년 반 정도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전무님께서는 정말 그 과감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빚내서라도 주식 투자해야 된다. 아, 네. 네. 이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아, 그게 제가 그 6월 달에 찍었던 방송인데요. 아, 네. 우리가 뭐 몇천억을 버신 분들도 주변에 계시고 몇백을 버신 회장님 계시지만,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 같은 이제 월급쟁이 분들도 계시고, 그죠? 자영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재산을,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국면에서 자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 경험을 말씀드렸던 방송이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방송이 다시 최근에 이제 지금이라도 빚내서 살아라고 되니까 뭐 2300에서도 뭐 너무 이제 막 바람 잡는 것처럼 돼버려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가 이제 주식 강의를 거의 뭐 20년 동안 증권사 직원들, 은행 직원들 뭐 대상으로 강의를 참 많이 나가면 저는 꼭 3시간 중에 1시간은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걸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핸드폰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해서 생수도 만들고, 화학제품도 만들어서 우리는 근면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우리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 10원 하던 버스비가 지금 1,300원 돼 있잖아요. 버스 회사가 지금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이나 아니면 경제학에서 배웠던 물가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이후에 물가 상승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페드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 페드. 네. 그래서 페드도 풀죠, 유로도 풀죠, 일본도 풀죠. 기축통화국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찍는 거에 너무 과감해졌어요. 너무 과감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화폐라는 건 왜 화폐가 존재해야 되냐면, 소를 한 마리 키우는 분하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하고 쌀을, 그죠? 한 사람들이 교환을 하려다 보니까 불편해서 화폐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화폐를 나라가 요 화폐로 써 하고 신용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화폐를 갖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다시 쌀을 사든 뭘 사든 그게 바로 이 사용 가치고 교환 가치고 저축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네. 화폐는 저축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1914년 페드가 설립됐던 그 1913년 4년도에 100달러가 지금은 얼마에 해당되냐면 3달러밖에 안 해요. 예, 3달러밖에 안 하고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주가 지수를 샀으면 150만 % 올랐어요. 예, 150만 %. 네. 그러면 그 100달러를 나는 저축을 할 거야 라고 금고에 넣어 놓으신 분하고, 그 100달러를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100달러를 벌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부가 완전하게 달라지는데, 이
부가 달라지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기축통화국들의 무분별한 화폐 찍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명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예금을 넣고 10년 뒤에 내가 집을 살 거야. 15년 뒤에는 이제 집 한번 사봐야지. 15년 지나면 집값이 3배, 4배가 가 있잖아요. 예. 이게 투기꾼들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는 걸로 많이들 해석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예. 이 근본적인 원인은 전부 다 이 페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좀 반미주의자처럼 보이시잖아요. 저는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 저는 용미주의자입니다. 용미. 아 그래요? 예,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예, 지금 저희 애들도 미국에 유학을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훌륭한 가치를 배워서 걔네들로부터 우리가 빼앗겼던 거를 좀 많이 되찾자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용미주의자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 페드에 의해서 굴러가는 이 자본주의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보세요. 미국하고 똑같은 포지션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미국은 어떤 포지션입니까?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 엄청난 재정적자죠. 미국 나라라는 기업은 보면 맨날 적자잖아요. 네. 무역 수지가 항상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쌍둥이 적자가 이미 엄청나게 오래됐고요. 그래서 미국의 정부의 부채는 2경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경이면 우리나라 1년에 GDP가 1900조라 했잖아요. 네. 1900조라는 자금을 이번에 그냥 쉽게 3조, 한 3500조씩 이렇게 돈 찍어가지고 그냥 나눠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려면요, 어떻게든 우리가 핵심 우량 부동산을 갖고 있다, 아니면 핵심 우량 주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오늘 어제군요. 어제 거의 저는 노가다를 합니다라고 찾아오신 4분이 계셨어요. 40대 중반 정도 돼 보이시는 4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다행히 그 세종시 근처에서 310평의 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제 방송을 듣고 그 땅을 팔아서 주식을 한번 해보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절대 팔지 마세요. 그래서 그 땅을 파시면 한 4억 5천 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이제 주식하고 계시는 게 한 2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 땅은 그대로 두시고 2억으로 주식을 해서, 만약 제 생각대로 내년까지 돈을 버는 장이면 내년까지 돈을 버셔서 그 돈으로 우리가 금 ETF를 사든지. 예. 왜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식은 아까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거든요.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라서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다가 깨먹게 되냐면요, 이제 제 생각대로 만약에 3천이 갔어요. 네. 그러면 2억으로 주식하다가 3억 5천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더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죠. 예, 자신감이 생기면 그동안에 이제 또 근로 일을 하시면서 벌은 한 5천만 원 더 해볼까? 그래서 한 4억에 거기다가 플러스 신용을 한번 해볼까? 박세익 전무가 빚내서라도 주식 부동산 하랬는데 하면서 꼭지에서 6억, 7억 해서 과다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결국은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떨어지는 걸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해서 번 돈은, 모든 주식의 대가들이 주식을 해서 번 돈으로 복리의 마법을 일으켜서 스노볼 이펙트를 일으키라고 하지만,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그 주식에 처음 발을 담그시는 분들이라든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200억 하시는 분이, 깡통 차신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 예. 200억, 500억 하시는 분들이 3억, 10억밖에 안 남는 그런 주식의 고수들조차도 이런 장에서 다 까먹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집을 갖고 있었다든지 부동산이 있었으면 그 부동산에서 깡통 나기 전에 돈을 대출을 해서 그 깡통 나는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식에 너무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계속 주식으로 내가 좀 있으면 이제 500억 되고 1000억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식으로 번 돈은 부동산에 묶어야 자금 관리가 되는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 관리고요. 그 자금 관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동성이 심한 주식에서 돈을 벌었을 때 그래도 내가 집이 없다면 집을 사는데 쓰시고, 그런데 집을 생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레버리지 일으켜야죠. 집도 갭 투자가 뭡니까? 10억짜리 집을 7억에 전세를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7억이라는 부채는 다행스럽게 이자가 안 나오는 부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은 시장인데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집을 생애 1주택이 없는 분들한테는 거의 80% 모기지를 해줘서, 지금은 자꾸 집값이 떨어지면 그런 가계부채가 뭐 망가져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집 많은 사람들한테는 대출해주지 마시고 생애 첫 주택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80% 정도의 그런 대출을 해줘서 반드시 집부터 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일단 뭐 지금 워낙 금리가 저금리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지고 있는 자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어떤 곳에 투자해도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고 그 이상의 어떤 기대 차익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과감하게 투자에 임하라는 이제 그런 뜻이셨고, 그것은 이제 좀 저점이었을 때 2월달 정도.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인가요? 지금은 2,300이면 딱 중립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는 중립입니다. 그래서 제가 1,500이 깨졌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2003년 사스 위기 때, 그리고 2012년, 13년 하우스푸드 위기 때 이 세 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니까 그나마 저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저 정도 이렇게 경제적 어느 정도 자유를 얻게 하려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때마다 돈을 조금씩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500이 깨졌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레버리지를 사서 이번에 2,100이 넘어갔을 때 그 레버리지는 다 팔라고 했어요. 정리를 하고. 그래서 87% 수익 나서 판 직원도 있고, 그 전에 뭐 1,950에서 판 직원도 있고,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화랑이 되면 될수록 돈이 잘 벌리니까 위에서 레버리지를 늘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요. 레버리지는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엄청나게 디스카운트 되는, 그것도 마켓 리스크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보다는 중립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썸네일 제목을 저걸로 해야겠어요. 지금은 빚내서 주식하지 마라. 그걸로 할까요? 네. 지금 그래서 그 들으면서 제가 지금 색다르게 받아들였던 거는 그 주식 투자를 해서 얻은 소득을 부동산에 투자해라. 좀 더 안정적이고 고정화시킬 수 있는 곳에.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식으로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분들 경우를 보니까 그 주식 번 걸 다시 주식을 하면서 조금 더 이 마음이 뭐랄까 리스크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붙으니까 조금 더 위험하고 공격적인 그러면서 이렇게 잃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제 94년부터 주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장을 겪었잖아요. 시장이 언제 빠지느냐면요. 시장이 언제 빠지냐면 나도 이제 주식에 어느 정도 도를 텄구나. 굉장한 자신감을 가졌을 때가 항상 보면 시장이 꼭지예요. 왜냐하면 주식의 대가들이 다 하는 얘기가 돈은 시장이 벌게 해주는 거지 네가 잘해서 벌게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주식의 고수분들이 강세장에서 돈을 많이 버세요. 많이 벌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세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주식에 도를 텄네? 이 정도면 내가 주식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돈을 좀 더 모아서 한번 해볼까? 그럴 때 보면 꼭 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식은 그렇게 원칙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 주변에는 주식의 고수들이 꽤 많습니다. 꽤. 5천억까지 버신 분도 있고, 뭐 3천억 버신 분도 있고,
이번 위기 때 그 고수분들은 기가 막히게 주식을 위에서 팔고 바닥에서 다시 샀을까 궁금하시죠? 네. 그런 고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왕창 터졌다가 다시 왕창 다 회복하고 계시는데 살아남은 고수들은 자금 관리가 돼서 이 터졌을 때 버틸 수 있는 분이었고요. 아까 200억이 빵이 됐던 그런 분들은 자금 관리를 잘못하셔서 결국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그 부를 다 한 번에 잃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 관리의 방법으로 항상 주식은 한 2년 정도 이래 끊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와, 정말 여기서 나중에 3,000포인트 가면 4,000 간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러겠죠. 네, 3,000포인트 가면 아마 제 얼굴은 보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때 가서는 안 나올 건데요. 네, 그랬을 때 하여튼 자금 관리를 항상 해야 된다.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끝없이 상승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무님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메시지가 요즘 우리 이번에 이제 이 동학개미들 이제 부동산에 몰려있던 어떤 자금들 투자의 어떤 그 마인드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정부의 어떤 대책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 예. 저는 이번에 이 동학개미 분들 보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정부에서도 이번에 주식을 산 이 개미분들의 투자 의지를 좀 안 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과세 제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공청회도 하고 있잖아요. 이 주식시장이 어떤 순기능을 해주냐면요. 미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테슬라 안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혁신 기업들을 보면 처음에 이번에 뭐 니콜라라는 수소차 만드는 회사도 그렇지만 어떤 혁신성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일단 시가총액을 엄청나게 키워줍니다. 그 시가총액을 키워준 걸로 그걸로 스탁 옵션을 줄 수도 있고, 그죠? 그 커진 시가총액을 가지고 다시 유상증자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이용을 해서 미국의 경제가 그런 혁신 기업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혁신 기업이 해외 기업들하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 딜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 걔네들도 봅니다. 너네 마켓캡이라고 그러죠. 시가총액. 시가총액 얼마지 봤는데 아니 뭐야 700억? 조그마네? 뭐 예, 그럴 수가 있잖아요. 미국 기업은 웬만하면 무슨 빌리언 달러죠. 조 단위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식의 기업들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신 그 개미분들 보면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먹거리가 뭔지 보면 우리가 90년도에 반도체가 과연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결국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하나를 일본의 7개 가전업체가 못 이기는 상황이 10년 전에 벌써 일어났었잖아요. 예, 그런 기업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만들어주는 걸 정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이제 경영학과 나온 사람은 바이오 투자를 잘 못합니다. 무서웠어요. 예. 그런데 우리의 동학개미분들 보면 지금 코스닥의 10종목의 상위 6종목은 바이오 기업이에요. 그 바이오 기업 중에 이번에 한미약품에서도 뭐가 나오고 SK 케미칼, SK 바이오팜에서도 어떤 그런 좋은 뉴스들이 빵빵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와, 우리 투자가들은 어떻게 알고 저런 기업에 투자를 해줬을까? 그런데 반면에 신라젠 같은 기업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바이오 기업이 됐든 우리나라 IT 기업이 됐든 소부장 기업이 됐든 이런 기업의 주주가 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돈이 주가가 빠지면 코로나의 2차 충격이 왔을 때 주가가 빠지면 내 돈을 까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주주가 돼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주가 돼주면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빠르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세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외국 선진국들의 전문가들을 보면 참 대단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요 조그만 나라에 대해서 없는 산업이 없잖아요. 없는 산업이 맞아요. 없고 대부분의 산업은 다 글로벌 탑티어로 다 올라서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런 어떤 다이내믹한 역동성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 시장이랑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지수 보면요. 뭐 10년, 20년 전의 고점보다 반토막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일본 니케이 225처럼 이 성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이제 게임 회사가 나오고 반도체 조선뿐만 아니라 그런 세계적인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위탁 CMO 회사가 또 탄생했죠. 그래서 2016년도에 삼성바이오가 상장이 될 때 시가총액 9조였거든요. 9조면서 세계 1위 론자가 한 45조 지금 해요. 예, 하는데 아, 론자 따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4년 만에 론자 제끼고 지금 1등이거든요. 네, 시가총액만 1등이 아니라 실제로 CMO 캐파랑 실제로 그 매출에서 1등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알고 주식은 저렇게 미리 선방운영을 했고 우리의 스마트한 이 동학개미 투자가분들은 그걸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줬을까.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 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런 투자가들의 의지를 꺾는 그런 정책은 웬만하면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그 거래세 네. 예, 하고 이제 그 소득세, 양도소득세 예. 예, 그 부분인데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그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들어보면요, 그 5천만 원까지로 이제 확대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 공제를 해주시는 금액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5년치 이렇게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부분도 다 많이 이렇게 좋아졌더라고요. 좋아졌고요. 단지 지금 원래 예정돼 있던 대주주 과세 요건이 있거든요.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양도차익 과세를 27.5% 가까이 내게 되는데 지금은 40억, 20억, 15 해서 지금 뭐 10억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되고요. 올해 말 기준으로 내년 4월 1일이 되면 3억으로 바뀝니다. 예, 이게 3억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10월 달 정도 되면 중소형주들이 아마 주가가 확 밀릴 겁니다. 3억 이상을 들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소부장 기업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이런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과세제도 때문에 주식을 연말만 되면 이 3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10억 이상 들고 있던 사람 주식을 팝니다. 팔면 빠지고 그 변동성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는 변동성이 크면 멀티플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나왔던 정책으로 보면 이 3억이 그대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이 동학개미분들의 그 의지가 아마 굉장히 많은 꺾이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많이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장을 받쳐주면서 경제가 어쨌든 큰 도움이 된 거잖아요. 하여튼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잘 고려해서 이러한 투자 의욕, 그 다음에 이런 열기 이런 게 꺼지지 않게 오히려 좀 더 지원은 못 해주더라도 좀 이렇게 꺼지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뭐 많은 고민 있으시겠지만 잘 판단해서 결정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동학개미들이 우리 박세익 전무님을 그래 좋아하고 그러시는지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그 인사이트가 얼마나 깊고 이렇게 넓으신지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공유해 주시고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